자, 경제학 입문 10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강의한 6번째 강의한 띄워놓고 물가지수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를 하고요. 6번째 강의한 띄워놓고 보는데요. 자, 제목은 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거시경제 데이터 중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것을 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정말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앞자 따가지고 CPI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계비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 생계비의 변동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지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물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물가는 뭐 영어로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경제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물가 그러면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이 전반적인 가격 수준, 즉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이제 정말 전반적인 물가 상승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리말로 다시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그냥 물가 상승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물가가 무엇이냐?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다라고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도 이제 그 비율로다가 이제 주로 이제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율은 그 물가 지수의 전년도 대비 상승률, 그러니까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을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 전에 이 앞선 시간에 물가지수 하나 배우셨었죠.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GDP 디플레이터는 이제 생산 측면에서 주로 살펴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비 측면,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앞자 따가지고 이제 CPI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평균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 서비스의 전반적인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그래서 평균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 서비스의 전반적인 비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생계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소비자에 의해 구입되는 전형적인 상품 묶음의 가격을 측정한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표적인 소비자가 누구냐,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전형적인 상품 묶음이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정말 시기에 따라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뭐 예전에는 사실 그 휴대전화 같은 거 없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 측정을 할 때는 휴대전화에 대한 지출 이런 건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구입이라든지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통신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죠. 대표적인 소비자가 소비하는 전형적인 상품 묶음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 전형적인 상품 묶음, 대표적인 소비자에 의해 구입되는 전형적인 상품 묶음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절차는 한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측정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품 묶음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소비자에 의해 구입되는 전형적인 상품 묶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지출 형태를 고려해 가지고 이 물가 산정에 포함되는 전형적인 상품 묶음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대표적인 소비자가 어떤 재화 서비스의 가격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걸 먼저 판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 쌀 10kg 그리고 옷 5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상품 묶음이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칩시다. 뭐 더 많아지면 골치 아프니까요. 그냥 딸랑 2가지, 쌀과 옷인데 쌀 10kg 그리고 옷 5벌을
1년 동안에 구입한다. 이것만 구입해서 먹고 사는데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 묶음에 포함된 재화 서비스,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쌀 10kg 그리고 옷 5벌, 그래서 쌀과 옷의 가격을 조사를 하고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2017년 세 해 가지고 하는데요. 3개 년도 가지고 하는데요. 2015년 봤더니 쌀 가격이 1이었고요. 그다음 옷 가격은 2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쌀 가격 2, 옷 가격 3. 그리고 2017년에는 쌀 가격 3, 옷 가격 4 해가지고 이게 해가 지나면서 쌀 가격도 조금씩 높아지고 그다음에 옷 가격도 조금씩 상승한다. 뭐 이런 건지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상품 묶음의 비용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 가격이 1이고 아까 우리 쌀 그 전형적인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전형적인 상품 묶음 해가지고 쌀 10kg, 옷 5벌 했죠. 그러니까 쌀 가격 조사한 거에다가 전형적인 상품 묶음 쌀 10kg, 옷 5벌, 쌀 가격, 옷 가격 수집하고 그다음에 쌀 10kg, 옷 5벌 해가지고 이제 곱해주면 그리고 더해주면 그게 이제 그 전형적인 상품 묶음을 전형적인 상품 묶음에 지출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2015년에는 쌀 가격 1원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쌀 10kg 구입하고요. 그다음 옷 가격 2원이었습니다. 거기다 옷 5벌 구입하고 해서 곱해주고 더해주면은 20원이라고 하는 이제 생계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쌀 가격이 2원으로 올랐죠. 그렇지만 쌀은 여전히 10kg 소비한다. 그리고 옷 가격은 3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옷은 여전히 5벌만 구입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2016년의 생계비는 35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쌀 가격이 3원으로 상승했고요. 옷 가격은 4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여기다 여전히 쌀은 10kg, 옷은 5벌 구입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고 계산해 보면은 생계비가 50원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상품 묶음의 비용을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 4단계에서는 기준 연도를 선정을 하고 지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해를 갖다 기준 연도로 정하는데요. 보통은 기준 연도는 매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끝에가 이제 0으로 끝나거나 5로 다 끝나는 그 해를 기준 연도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 연도를 나머지 연도와 비교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기준 연도 2015년, 16년, 17년이니까 5나 0으로 끝나는 해가 2015년이죠. 그래서 기준 연도를 2015년으로 정하고 각 연도의 CPI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이 기준 연도인데, 자, 기준 연도, 그래서 기준 연도 생계비로다가 그 해의 생계비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2015년의 생계비, 그러니까 전형적인 상품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지출은 20원이었죠. 그리고 그 2015년이 기준연도니까 기준연도의 생계비, 기준연도의 지출 20원으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100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지수는 보통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20원으로 나눠주고 100을 곱해주면 그냥 100이 되겠죠. 그다음에 2016년에는 생계비, 그러니까 전형적인 상품 묶음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출이 3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연도인 2015년에 지출 20원으로 나눠주고 다시 100을 곱해주면 이게 175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2017년 전형적인 상품 묶음, 즉 다시 말해서 쌀 10kg하고 옷 5벌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지출이 50원이었어요. 근데 기준 연도의 지출은 20원이었죠. 그래서 50원을 20원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100을 곱해주면 이제 250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5단계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도 대비 상승률, 이걸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자, 2015년은 기준연도니까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율이
그 인플레이션율은 그 전년도 2014년을 가지고 해야 되는 2014년 CPI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전년도 대비니까요. 근데 2014년 거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5년 인플레이션율은 여기서 계산을 할 수가 없죠. 2016년은 2015년에 비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을까라고 하는 거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해낼 수 있죠. 그래서 2016년에 물가지수 요 175를 2015년 물가지수 100으로 100을 빼주고요. 그리고 2015년 물가지수 100으로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후 거에서 변화 전 걸 빼주고 변화 전 걸로 다시 나누어 가지고 구하죠.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히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 만 원짜리를 8,000원에 구입했다. 그러면은 할인율 얼마야? 뭐 쉽게 알 수 있죠. 80을 100으로 빼주고 80에서 100을 빼주고 그리고 100으로 다 나눠주면 즉 변화 후 80을 변화 전 100, 아이고 죄송합니다. 변화 전 8,000원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변화 후 8,000원을 변화 전 10,000원으로 빼주고요. 그리고 변화 전 10,000원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8,000원에서 10,000원 빼주면 분자가 이제 마이너스 2,000원이 되고요. 분모는 변화 전 거 10,000원 해가지고 나눠주면 20%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쉽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변화 후, 즉 2016년 이 변화 후니까 2016년 지수 175를 2015년 지수 변화 전 지수 100으로 빼주고요. 다시 변화 전 2015년 지수 100으로 나눠주면 그리고 여기다 이제 100을 곱해주면은 75%라고 하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을 산정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얼마나 변화했느냐 이것이죠. 2016년에 비해서 얼마나 변화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물가지수 250을 2016년 물가지수 175로 빼주고요. 그리고 다시 2016년 물가지수 175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먼저 퍼센트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42.85%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그 전년도인 2015년에 비해서 물가가 소비자 물가점이라고 얘기하면 소비자 물가가 75% 상승했고 2017년에는 그 전년도인 2016년에 비해 소비자 물가가 42.85%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인플레이션율은 75%이다. 뭐에 비해서? 2015년 거에 비해서 2017년 인플레이션율은 42.85%이다. 뭐에 비해서? 여기서 기준연도가 아니라요. 그 전년도 2016년에 비해서 42.85%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갖다가 측정하고 인플레이션율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소비자에 의해 구입되는 전형적인 상품 묶음의 가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생산자가 구입하는 전형적인 상품 묶음의 가격, 뭐 이것도 측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roducers Price Index (PPI)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출입에 활용되는, 그러니까 수출되고 수입되는 전형적인 상품 묶음 의 가격을 측정할 수도 있겠죠. 이놈은 이제 수출입 물가지수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하나만 구해봤지만은 실제로는 생산자 물가지수도 정부에서 통계청에서 작성해가지고 구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입 물가지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제 산업별로도 이제 만들어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가지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 측정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몇몇 가지 문제점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생계비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완벽한 지표, 그러니까 완벽하게 소비자 물가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를 갖다가 한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체 효과에 의한 왜곡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하고 다음 해 사이에 물가가 변동한다라고 하면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10%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사과도 10% 오르고 배도 10% 오르고 그다음에 쌀도 10% 오르고 옷도 10% 오르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재화 서비스 소비하는 것 대신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재화 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합니다. 이거 갖다 이제 대체 효과라고 보통 이제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체 효과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근데 대체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저기 쌀하고 옷도 이제 대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라고 하면 쌀 대신에 그러니까 먹는 거 대신에 입는 거에 좀 신경 더 써야지 해가지고 옷을 더 많이 구입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측정할 때는 그 부분을까지는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고정된 상품 묶음을 가정하고 작성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쌀 10kg, 아까 예를 들었듯이 쌀 10kg, 옷 5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정된 상품 묶음을 가정하고 작성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대체 가능성, 소비에 있어서의 대체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래서 생계비 변동을 결국 과대평가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기준 연도에 사과가 배보다 값이 싸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배보다 사과를 더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CPI 산정할 때는 CPI 산정에 이용되는 상품 묶음, 전형적인 상품 묶음 결정할 때 사과를 좀 더 많이 넣고 배는 좀 덜 넣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음에 배가 사과보다 더 싸졌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소비자들은 사과 대신에 그러니까 배가 사과보다 싸졌다라는 소리는 결국은 사과는 배보다 더 비싸졌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사과 대신에 상대적으로 싸진 배를 갖다 더 많이 구입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I 계산할 땐 근데 그렇지 않죠. 사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전과 같이 사과를 똑같은 양만큼 구입한다. 그리고 배도 똑같은 양만큼 구입한다. 라고 가정을 하는 셈이니까 소비자의 생계비를 좀 더 과장해서 과대하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강의안을 띄워놓고 했어야 되는데요. 이 예를 잠깐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넘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디 있을까? 예,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체 효과에 의한 왜곡 딱 2개 연도만 가지고 해봅시다. 그래서 2015년에는 사과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배 가격은 2,000원이었고요. 그래서 사과는 6개 구입하고 배는 2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2016년에는 사과가 2,000원으로 뛰었어요. 배는 가격이 오히려 1,500원으로 낮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과값은 더 상대적으로 비싸졌고 배는 상대적으로 더 싸진 거니까 이제 사과는 예전보다 즉 2015년보다 덜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배는 2015년보다 더 구입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과하고 배만 먹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소비자가 그렇다라고 하면 2015년의 생계비는 사과 가격 1,000원에 사과 수량 6개, 사과 구입량 6개 곱해주고 배 가격 2,000원에 배 구입량 2개 곱해준 10,000원이 이게 2015년의 생계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는 사과 가격이 2,000원 올랐고 그래서 사과 4개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1,500원으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예전보다 더 높은 2015년보다 더 많은 4개를 구입했어요. 그럼 이렇게 2,000원 곱하기 4개, 1,500원 곱하기 4개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14,000원이거든요. 2015년에는 사과와 배만 먹고 사는 이 사람 생계비 10,000원 들었는데요. 2016년에는 사과와 배만 먹고 사는 이 대표적인 소비자 14,000원의 생계비가 들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생계비 상승률은 40%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렇지 않아요. 기준 연도가 2015년이니까 기준 연도에 사과 6개 구입하고 배 2개 구입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기준 연도가 아닌 2016년에도 사과는 6개, 배는 2개 구입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과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을 상승했고요. 배 가격은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요거 곱해서
CPI를 구해보면 2015년 CPI는 CPI 그러니까 2015년에 그 CPI는 10,000원에서 10,000원을 나눠준 100이 되겠죠. 그리고 2016년에는 이거 곱하고 더하고 하면은 15,000원이에요. 기준연도 생계비가 10,000원이니까 기준연도의 지출이 10,000원이니까 10,000원을 15,000원을 10,000원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100을 곱해주면은 이제 150이라고 하는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소비자 물가지수 2015년에는 100, 2016년에는 150이 되는 거예요. 그럼 CPI 상승률은 CPI는 얼마만큼 커졌나요? 50%만큼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생계비는 생계비의 진정한 상승률은 40%밖에 안 되는데 CPI로 측정한 생계비의 상승률은 50%가 되니까 좀 과다하게 추정을 한다, 과다하게 측정을 한다, 과대하게 평가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첫 번째 그 소비자 물가지수의 문제점, 소비자 물가지수 측정상의 문제점 해가지고 대체 효과에 의한 왜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두 번째는 새로운 상품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등장하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더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CPI는 기준 연도에 고정된 상품 묶음, 이것을 비교 연도에도 계속 구입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상품이 도입된 거, 새로운 상품이 도입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누구나 다 이용을 하죠. 근데 사실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그 이전의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스마트폰이 아닌 폰을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전화를 많이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 개발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인터넷 어디서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생 수준이 증가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결국은 스마트폰 때문에 실질적인 생계비가 하락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CPI에 반영이 안 됐었을 수도 있다. 지금은 반영을 하겠죠. 네, 예전에는 정말 그 스마트폰 처음에 나오고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시작한 그때는 CPI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즉 새로운 상품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품질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의 품질이 1년 사이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소비자는 더 많이 구입을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생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품질이 개선되었어요. 근데 가격은 그대로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예요? 아무래도 품질이 개선됐으니까 상품을 갖다가 재화 서비스를 갖다가 조금 덜 구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생계비가 실질적으로는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 측정상의 또 다른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측정상의 문제점, 대체 효과에 의한 왜곡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새로운 상품을 고려하지 않는다. 세 번째, 품질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을 이런 문제점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 5년마다 매 5년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 측정할 때 들어가는 대표적인 소비자에 의한 전형적인 상품 묶음,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전형적인 상품 묶음을 조금씩 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1971년서부터 2016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통계청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구한 건 직접 그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구해가지고 이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범례를 보시면 이렇게 점으로, 그러니까 좀 동그라미로 된 점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이용한 인플레이션율이고요. 그다음에 세모 가지고 구한 게 이제 GDP 디플레이터를 통한 물가 상승률입니다. GDP 디플레이터 가지고 구한 그 물가 상승률이에요. 보시면은 조금씩 차이가 나죠. 1971년 맨 처음 거 보셔도 보면 CPI 이용한 인플레이션율이 GDP 디플레이터 이용한 인플레이션율보다
조금 더 높죠. 한 3% 정도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1973년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이용한 인플레이션율은 5% 이내인데, 근데 GDP 디플레이터 가지고 한 거는 10%보다 더 넘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움직이는 방향은 대강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움직이는 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GDP 디플레이터 가지고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 구해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소비자 물가지수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가지고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율이 확 떨어지는 게 1973년이죠. 그래서 1973년은 제1차 오일 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1974년 같으면은 인플레이션율이 어마어마하게 뛰죠. 20% 넘어서 25% 가깝고요. GDP 디플레이터 가지고 구한 거는 30%를 넘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물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오일샥 때문에 오일샥이 73년, 74년 그 사이에 일어났고요. 제1차 오일샥이. 그리고 그때 이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가가 이렇게 상승한 경우 보시면은 1980년입니다. 그래서 1980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로 측정한 인플레이션율 30% 육박하고요. GDP 디플레이터 가지고 구한 것도 25%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물가가 좀 안정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90년쯤에 이제 물가가 조금 그 1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9년 이때 보시면 98년에는 물가가 상승하고 99년에는 물가가 GDP 디플레이터 가지고 구한 건 물가 상승률이 0%보다 더 적으니까 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물가가 물가 상승률이 0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물론 GDP 디플레이터 가지고 구한 거지만 2019년에 또 물가가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하기도 했다.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 계산할 때 두 가지 GDP 디플레이터 가지고도 구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가지고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아까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는 생산량의 가치를 현재 가격, 비교년도 가격, 경상 가격으로 이렇게 측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 GDP는 생산량의 가치를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GDP 디플레이터는 기준연도 물가 수준에 대한 올해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을 갖다가 측정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GDP 디플레이트의 변화율하고 그다음에 CPI의 변화율은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을 하는 데 비해서, 왜냐하면 GDP가 국내에서 생산된 이잖아요. 그런데 CPI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구입하는 전형적인 상품 묶음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중공업에서 생산하는 굴착기의 가격, 이거는 GDP 디플레이트에 반영이 되겠죠. 국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근데 CPI에는 소비자가 굴착기를 갖다 소비할 이유는 구입할 이유가 없죠. 소비자니까요. 그래서 CPI에는 표현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원두 커피를 갖다가 마시려고 하면 원두를 갖다가 수입을 하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커피 원두를 갖다가 만들어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원산지가 쿠바인 원두 커피의 가격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는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전형적으로 대표적인 소비자가 전형적으로 구입하는 상품 묶음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CPI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GDP 디플레이터에는 GDP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포함이 되니까
GDP 디플레이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게 중요하죠, 두 가지. 근데 정말 CPI는 그렇지 않다. 소비자가 구입하면 국내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 생산돼도 된다. 그리고 그 소비자가 전형적으로 구입하는 상품 묶음 상품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GDP 디플레이터 계산할 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CPI 계산할 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는 CPI 산정에 이용되는 가중치 이게 결국은 구입량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할 때 쌀 10kg 옷 5벌 해가지고 예를 들었죠. 그래서 요만큼만 구입한다. 이게 대표적인 소비자가 전형적으로 구입하는 상품 묶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상품의 구입량 그게 이제 가중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CPI 산정할 때는 그 가중치, 즉 구입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GDP 디플레이터 산정할 때 그 구입량, 여기서 구입량이 아니겠죠. 수량이 있겠죠. 생산량이 되겠죠. 그 수량은 매번 바뀌게 됩니다. 매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의 가격이,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비례적으로 변동한다. 뭐 예를 들어 10%면 10% 이렇게 사과도 10%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 배도 10% 가격이 오르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CPI로 CP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찾아내든 또는 GDP 디플레이터 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을 구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는데 그 변동폭이 서로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배 가격이 오르더라도 사과 가격은 안 오른다든지 쌀 가격이 오르더라도 옷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 좀 다반사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즉 소비자 물가 지수처럼 가중치를 고정시켜 놓느냐 또는 GDP 디플레이터는 가중치 수량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인플레이션율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CPI 가지고 인플레이션율 구할 때 하고 그다음에 GDP 디플레이터 가지고 인플레이션율 구할 때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